저는 정호라고 합니다. 신둘 평생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며 살아왔습니다. 제 손으로 세운 집이 수십 채는 넘을 겁니다. 그런데도 정작 제가 살던 이 집은 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 이삿짐을 싸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거실에 들어서자 발밑에 박스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쓰던 장난감, 오래된 앨범, 낡은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나 코끝을 찔렀습니다. 서랍 속에서 발견한 색바랜 사진 한 장. 결혼 초에 찍었던 사진이었죠. 그때는 세상이 다 제 편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 세령의 웃음, 아이들 돌잔치의 환한 조명. 그 모든 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박스를 채우며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집주인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입자분 오늘까지 정리하십시오. 월세 8개월 밀리셨습니다. 4,800만 원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대답했습니다. 세입자라니요. 여긴 제 집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습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든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입자라니. 저는 제 집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아내 세령이 매달 60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감당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사 가는 거야. 작은 아들이 제 옆에서 물었습니다. 박스에 학용품을 챙기던 아이는 눈치를 살피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응, 잠깐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금방 정리될 거야. 저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책장 구석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빛바랜 계약서, 빨갛게 도장이 찍힌 독촉장, 그리고 대부업체 이름이 선명한 고지서까지.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월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저 모르게 무언가 거대한 일을 벌여왔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은 많았습니다. 세령은 늘 말했습니다. 여보, 집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일만 열심히 하세요.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당신이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내는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과연 제가 알던 세령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모두 연극이었을까요? 방마다 들어가 짐을 챙길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큰아들이 쓰던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연필로 삐뚤빼뚤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사랑해.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쓴 글씨였습니다. 그 앞에 선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집은 비록 제 것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여기에는 분명 우리 가족의 시간이 있었는데, 세령은 늘 말했죠.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야. 그 말이 그땐 참 따뜻했는데 지금은 가시처럼 마음을 찌릅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장롱을 옮기자 벽에 못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예전 달력을 걸어두던 자리였습니다. 그 달력엔 세령이 꼼꼼히 메모해 두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아이들 병원, 시부모님 길, 생활비 정산. 참 성실한 아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게 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집주인의 재촉 전화였습니다. 세입자분, 오늘 저녁까지 안 비우시면 바로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저는 더는 대답하지 못하고 끊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무너진 삶의 잔해뿐이었습니다. 제 집이라고 믿었던 곳은 사실 남의 집이었고, 제 아내라고 믿었던 세령은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진실의 서막이라는 것을요. 저는 아직도 그날 전화를 잊지 못합니다. 지난달 10일 아내 세령은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여보, 나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저녁 먹고 와. 저는 그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녀와. 조심하고.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은 늦도록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배터리가 나갔나 싶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언제 와? 하고 묻는데 저는 곧 올 거야 라며 애써 웃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세령의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경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호 씨 맞으십니까? 아내분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세령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잠시 침묵하던 경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타깝지만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망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경찰은 차갑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낯선 남녀 셋과 함께 펜션에 있었고, 그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현장에는 짧은 유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형사가 제게 보여준 유서는 작은 수첩에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야, 놀랐지? 오빠는 잘못 없어. 그냥 나를 용서해줘. 그 짧은 글귀를 보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글자가 뿌옇게 번져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세령 씨 같은 사람이 왜 믿기지가 않아. 그렇게 착하고 성실했는데 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야. 아이들은 영정 앞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큰아이는 엄마 일어나. 우리 집에 가자라며 사진을 끌어안았고 작은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세령아, 도대체 왜? 너는 왜 나랑 아이들을 두고 떠난 거야? 저는 결혼 초를 자주 떠올립니다. 그때 세령은 정말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는 물론이고 시부모님 생신상까지 정성스럽게 차려 올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 부모님께 전화해 안부를 묻고 직접 음식까지 챙겨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정호 씨, 세령 씨 같은 아내 두셨으니 복이 많아요. 결혼식 날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세령은 친정이 부동산으로 부자라고 했습니다. 장인 장모는 화려한 예복을 차려입고 식장에 섰습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나 같은 사람을 사위로 받아주다니. 그런데 이제 와보니 그 결혼식에 있던 장인 장모는 하객 대행으로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세령은 늘 검소한 척했습니다. 여보, 나는 명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저는 감동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참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모든 모습이 연극이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휴대전화를 열어본 순간 제 세상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온 독촉 문자, 검찰청 통지서, 이름 모를 계약서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조사받은 적 있다고요. 왜 저는 몰랐습니까? 형사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숨기고 싶었던 것 같군요. 더 충격적인 건 장모와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잘 넘겼어. 그러나 장모는 몇 년 전부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장인 장모는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본 이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속임수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장례가 끝난 며칠 뒤 친구 강석호가 찾아왔습니다. 정호야, 내 아내가 내 돈 4억 들고 있었다. 아파트 산다더니 입주일만 계속 미뤘어. 뭐라고? 난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어. 강석호는 통장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분명 안에 세령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곧장 박영식이라는 낯선 인물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박영식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세령 씨가 해외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며 16억을 받아갔습니다. 아직 5억은 못 돌려받았습니다. 제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사기극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졸업했다던 학교도 다녔다던 학원도 하나씩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세령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세령 씨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교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정을 핑계 삼아 외국에 있다고 했던 부모님도 늘 입에 올리던 이모도 모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제 곁에서 늘 미소 지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림자처럼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내가 남긴 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완벽한 작품을 끝내지 못했다. 그 옆에는 하트와 웃는 얼굴 낙서가 있었습니다. 전문가에게 보여주니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무대 위 주인공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실패한 연극을 끝내는 심정으로 삶을 내려놓은 거죠.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내게 보여준 웃음과 눈물은 모두 연극이었단 말인가. 저는 지금 작은 월세방에서 두 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문을 열면 잔디가 깔린 마당이 있었고 거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그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세령은 꽃을 가꾸며 웃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좁은 원룸에 세 식구가 다닥다닥 붙어 살고 있죠. 창문은 고작 한 평 남짓, 햇살은 겨우 비집고 들어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공사장으로 나갑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신세가 되었죠. 점심시간이면 식판에 담긴 콩나물국을 떠먹으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일까 아니면 세령이 남긴 흔적일까? 아이들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큰아이는 고등학생인데 요즘 들어 방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우리 이제 사람들 만나기 싫어. 다 엄마 얘기만 해.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수군거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가끔은 아무렇지 않게 웃다가도 밤에 제 옆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빠, 엄마는 왜 우리를 두고 갔어?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차갑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곁눈질하며 속삭입니다. 저 집 그 부인 사건 있던 집 아니야? 아내가 사기 쳤다잖아. 남편도 몰랐을 리가 있나? 그 말들이 제 등을 찌릅니다. 억울하다 해도 믿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세령을 떠올립니다. 장롱 속에 남겨둔 그녀의 옷가지를 만지며 속삭입니다. 세령아, 넌 왜 그렇게 살았니? 왜 나한테 솔직히 말하지 않았니? 우리 같이 해결할 수 있었잖아.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덜컥덜컥 울릴 뿐입니다. 저는 가끔 세령의 마지막 유서를 떠올립니다. 완벽한 작품을 끝내지 못했다. 그 글귀가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그녀가 왜 그토록 완벽한 여인으로 보이려 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친정이 부자라는 허상, 검소한 아내라는 연극, 모든 걸 스스로 감당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욕망. 그녀는 자신이 만든 무대에서 주연으로 살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무대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무대 위에 남겨진 건 저와 아이들이었습니다. 관객이었던 저는 결국 연극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우리한테 보여준 건 다 거짓이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엄마가 해준 밥, 내 옷을 챙겨 입히던 손길, 너희 아픈 날 밤새 지켜보던 눈빛, 그건 진짜였을 거야. 단지 엄마가 감당 못한 게 너무 많았던 거지.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과연 그것마저 진실이었을까요? 이따금 거리에서 가족 단위로 웃으며 걷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 모습이 부럽고 동시에 두렵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자꾸 묻습니다. 세령아, 내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이었니? 돈이었니? 체면이었니? 아니면 우리 가족이었니? 남편이었던 나조차 몰랐던 내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니? 대답 없는 질문만 남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진실은 이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단 하나라는 것. 세령이 꾸민 완벽한 인생은 결국 연극이었고 그 연극이 끝난 무대 위에 남은 건 상처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해 무대 뒤에서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무너진 집, 사라진 재산, 남은 건 핏뿐이지만 적어도 제 아이들만큼은 또 다른 연극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묻습니다. 내 아내는 누구였나? 그녀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았나? 그리고 저는 또 대답합니다. 이제는 알 수 없지만 남은 내가 살아내야 한다. 그게 내 몫이다.